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벌써 올해 4분의 3이 갔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무너져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강보합에 그쳤습니다. 거의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중에서 이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폭락을 했죠. 결국 코스피는 2200이 이틀째 무너져서 2170.93에 장을 마쳤습니다.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넘어 R의 공포, 리세션의 공포가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는 연일 전 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환율은 1원이 내렸지만 1438원 90전으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정말 요새 달러 엄청 비쌉니다. 전 세계가 미국 달러와 싸우는 형국입니다. 이 코스피가 사흘 전인 28일 2200이 무너진 것은 이른바 애플 쇼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이 애플이 먹히지 않는다. 애플이 과거 같지 않다. 이 충격이 컸죠. 전날보다 무려 54.57포인트, 2.45%가 내린 2169.29에 장을 마친 것입니다. 글로벌 수요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던 애플의 신형 아이폰마저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뉴스가 나오자 이 증시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급락을 했는데 2000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그나마 약간의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한다던 이 전통적인 우리 중산층들은 지금 폭락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정신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폭락에 중산층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고 할까요? 이 깡통 진사란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만지작거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 발표되는 MSCI 선진국 지수, 모건 스탠리 이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이 스탠더드 인덱스, 이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으면 추경호 기재부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언제까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저는 요즘 자주 궁금해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경제를 얼마만큼 할까? 솔직히 정치인 중에 책상 물림 경제학자는 있지만, 아니 많지만 실물 경제를 아는 이는 아주 드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는 딱 둘입니다. 책상 물림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실제 경제학자들. 이러니 어제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이 기본 시리즈를 말하는 정치적인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부딪히는 시장이라는 현실이 바탕입니다. 한때 세계 인구 60%를 신도로 두었던 칼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라는 종교가, 집단주의라는 종교가 엉터리였던 이유입니다. 분배가 아니라 경쟁이 인류를 진부시켰다. 분배, 디바이드가 아니라 경쟁, 컴페티션, 이 경쟁이 인류를 진보시킨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이를 깨닫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보적인 경제 공부가 안 된 정치인들로 넘쳐납니다. 아직도 공짜 점심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치인들 말입니다. 왜 아무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에 관련해서도 왜 모두 진실에 대해 입을 닫는 것입니까? 아마도 진실을 몰라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무엇인지 뻔한 사안에도 입을 닫습니다. 가면을 주면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진 우리 지식인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은 가면을 주어도, 얼굴을 가릴 가면을 주도 진실을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은 왜 이리 뻔뻔함으로 넘쳐납니까? 자신이 한 짓을 부인하고 자신이 한 말까지 부인하는 걸 보면서 요즘 저는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제 책 자유의식들을 쓸 때 이 땅의 지식인들에 대해 가졌던 분노를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이 레지스 드브레가 쓴 지식인의 종말에 나오는 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날 지식인은 집단 자폐증 환자들이다. 전망은 물론 현실감조차 없이 도덕적 나르시시즘과 적흥성에 빠져 특별한 전문 지식도 없는 매스컴에 의해 스타로 떠오른 자들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겁니다. 그들은 뉴스에 반응하고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며 공격에 대해 집요하게 반응한다. 공격에 대해 집요하게 반응한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가짜 지식인들일수록 자신을 공격하면 집요하게 반응합니다. 자, 아직은 윤석열 정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곧 당선 7개월이자 취임 5개월이 됩니다. 사실 취임 6개월까지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문회까지 하고 이 교육부는 후보자 지명까지 했죠. 이주호 전 장관입니까? 말하자면 조각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 정부 적폐청산을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쇳불은 당김에 빼야 하거늘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범죄를 수사하는 일은 왜 이리 더딜까요? 그런 판에 윤석열 정부대로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곧 국정감사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 5개월에 대한 감사일까요? 이틀 전 28일과 어제 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정치 쇼가 됐습니다.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듣는이가 낯이 다 화끈거립니다. 이재명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 이재명은 무엇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엄청난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야당은 왜 조문 참사라고 합니까? 영국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재명은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 사실 IRA이고 이 스와프고 간에 만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48주만 만났으니 말입니다. 아마 실무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 그래서 왜 국익 그리고 국가 위상 훼손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잘 들리지도 않는 말에 의도적인 자망을 입히고 이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까지 메일을 보내 의견을 묻는 것은 국익이나 국가 위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 국익을 훼손한 게 아닌가요? 누가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 위상을 흔드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일보다 이재명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느닷없이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렇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글쎄요, 이 국민 여론은 4년 중임제 이 찬성 비율이 높았죠. 그런데 현재의 국회의원 자질로 내각제는 불가능하겠지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무슨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이건 책임 정치 여부와는 한 상관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또 결선 투표 도입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도입. 이 서울성법이 그렇죠. 동물권 도입. 그리고 직계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 책임제와 비례대표제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옷입니다. 이 통치구제에 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분이 이 미국의 그 헌법학자인 로버트 디일이죠. 로버트 디일의 데모크라시라는 책을 읽어보면 대통령제와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없애지는 못할 망정 4년 중임제로 하자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화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욱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내각제 하자는 겁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데도 왜 여당은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기다리는데 특별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다수당이 내각을 조각하는 내각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라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겠죠. 감사원의 국회의관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 어느 기구로부터도 어느 영역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하는 사정정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개헌정국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니 모두 사라집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경제정책에서도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법인세 인하와 그리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서민예산 삭감 등을 언급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으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맡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자 곳간을 털어서 서민들 배를 채우는 정책이었습니까? 세제를 공부하면요, 정말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서구에서는 소비과세,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평균 20%씩 거둘까요? 아직도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소로 알고 있고 종부세가 근검전략한 이들을 수탈하는 징벌이 됐다는 걸 모른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부자 감세라는 말만으로 선동당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이번 대표연설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기본 시리즈의 연장선상입니다. 이재명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이 기본 시리즈를 다시 설파했습니다. 기본 사회 30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임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 그렇게 저주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필요하니까 다시 소환해내는 것입니까? 그가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의 기본소득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 정강정책 이 기본소득 표현은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젊은 정치지망생을 시켜 넣은 것입니다. 김병민이 위원장을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누구도 이 조항을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정당인 것입니다. 결국 김종인과 그 키즈들이 뿌린 정체성의 혼란은 민주당의 대표로부터 일종의 조롱을 받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보수 정당의 정강정책 첫 번째 기본소득이 있다. 그리고 강령에 들어가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번연히 있다. 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낯이 화끈거리는 일입니까? 이재명이 내놓은 정책은 또 많습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 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등입니다. 저도 그중에서 찬성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르지만 말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려고 할까요? 또 토지에서 생기는 돈 100%를 불로소득인이 모두 환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자,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정진석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그가 민주당을 향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민주당이 연일 거론한 데 대해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있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 글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땡땡이라고 한 표현이 사실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건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시겠죠. 있었다면 그 점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 출신으로 검사 때부터 버릇이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발언이 없었다면 그걸 증명을 하고 그리고 뒤집어 씌운 언론을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정진석은 이를 무책임한 국익자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진석은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입법 독재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스심치 않고 있다. 입법 독재. 참 정치학 교과서에나 있는 말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막기 위해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통박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자신들이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죠. 이재명 당대표는 방탄조끼만 4벌이나 입었습니다. 정진석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모두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부인의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 정진석은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 모두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다. 사실은 민주당 정권 때 다 불거진 사건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사건들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정진석은 이재명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 뒤에 정진석은 MBC의 이 문재인 유혹 발언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발언 논란 영상에 자막을 달고 보도를 한 MBC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진석은 전날 이재명이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협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진표가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개헌에 반대합니다. 딱 하나만 빼고 말입니다. 119조 2항만 빼고 개헌에 반대합니다.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이죠.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평북 태친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만 보아도 벌써 6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지난 26일부터 어제 29일까지 동해 한국 작전구역, 이걸 KTO라고 하더군요. 이 KTO에서 진행한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국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그러니까 10만 톤이나 되는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항모 강습단 1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어쨌든 한미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신형 SL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게 신형 SLBM이 있는데 아직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실험과 7차 핵실험, 이걸 하기 위한 명분 쌓기. 언론이 보도한 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5년 만에 한반도로 징교된 미 항모 강습단을 정조준한 무력 도발이다. 말하자면 북한을 위협하는 지측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 자산이 기동하는 것을 김정은은 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죽이 실렸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이 전술핵을 탑재한 SRBM으로,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면 주로 이제 20킬로톤 미만이죠. 이 전술핵을 탑재한 SRBM으로 미국 항모 강습단을 타격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7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를 한 것이란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다음 또 다른 뉴스입니다. 이런 판에 28일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 4, 5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당을 상대로 총계 5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이날 심리한 것은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결연되면 비상 상황이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당헌을 그렇게 바꿨죠.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회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신청, 또 그리고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를 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이 3, 4, 5차를 함께 심리를 한 겁니다. 이준석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 참 기가 막히는 쇼맨십입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서는 경제 위기인데 왜 정치 파동 속으로 가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사 이렇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말입니다. 국민의힘 파동은 도대체 누가 일으킨 것이고 누가 지금 끌고 가는 것인가요? 그 답은 이준석 편에 서 있다가 등을 돌린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정미영 전 최고위원이 가장 객관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이미 당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사람입니다. 불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닥을 볼 때까지 국민의힘을 물고 내리질 태세입니다. 28일 법원이 신문 뒤에 기자들에게 이준석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었다. 주술적 생각. 거기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출석이었으면 한다.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주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그 말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굳이 이 단어를 찾아 썼습니다. 이준석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짓겠습니다. 이화영의 구속. 수원지검은 28일 상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킨텍스 사장 이화영을 구속했습니다. 상방울 그룹 다들 아시죠, 이제는. 조폭두목이 회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화영이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사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과 그리고 차량 사용 비용 등 2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화영의 뇌물 혐의 2억 5천만 원 중에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4년간 2억 2천만 원인데 같은 기간 이화영은 자기 개인 카드로는 불과 571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나라 좌파 아니 유사 좌파의 진면목입니다. 우리 같으면 정반대했을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한편 이 뇌물공여 또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상방울 부회장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인물로 자타공인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전직 의원이죠.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성남지청의 수사의 칼날, 이 칼날은 사실상 구단주라는 진술이 나온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소문이 난 정진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자 당직을 맡아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언론은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이 턱밑에 다음 모양새라고 썼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성남FC 관계자들에게서 정진상이 모든 결정을 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1년간 성남FC 대표를 지낸 분이 곽선우 변호사죠. 이 곽선우 변호사가 기자와 통화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정진상에게 정권을 맡겼으니 의논하라고 해서 사실상
정진상이 구단주인 줄 알았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두산건설 외의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광고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성남FC는 이재명이 구단주를 겸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 6곳에서 후원금과 그리고 광고비 명목으로 무려 178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두산건설이 45억 원, 그리고 농협이 50억 원, 네이버가 39억 원, 분당 차병원이, 이 차병원이 아무리 크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당 차병원이 33억,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5억 6천만 원, 알파돔 시티가 5억 5천만 원.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온 스포츠 마케팅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축구단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에서 1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후원하는 일은 매우 드문 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새 자꾸 적반하장, 후한무치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저는 신문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말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제주도까지 가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껴나.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껴나. 그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적반하장 후한무치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싶었어. 손가락이 근질근질한데 정치적으로 해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쓰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 후한무치란 말의 뜻을, 그리고 적반하장이란 말의 뜻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